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워서 보는 미술의 눈티. 밤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탱님 오늘 준비해 주신 화가는 어떤 화가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코스프레 한 걸 보시듯이 빈센트 반 고흐를 준비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주제로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읽고 그거를 좀 요약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듯이 내 영혼의 자서전.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처음에 방황과 모색의 시절, 그 다음에 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여기까지는 약간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그런 약간의 과정들이고, 그 다음에 3, 4, 5, 6번은 이제 우리가 아는 파리 시절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그때의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눈탱님 네. 이게 묶여서 그런지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이렇게 헐겁게 하고 어, 할까요? 헐겁게? 저는 자, 괜찮은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황과 모색의 시절. 일단은 우리 빈센트 반 고흐의 간단한 필모그래피? 음, 네, 잠깐 보면은 일단 이름 빈센트 반 고흐. 고흐가 성이고 이름이 빈센트예요. 1853년에 태어났고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였던 점이 조금 이제 이 사람 인생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촌이 3명이 있었는데 모두 화상. 저번에 말씀드린 화상은 그림을 다루는 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림 파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6남매 중에 첫째.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있었어요. 그 죽은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첫째가 아니네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첫째죠. 아, 다른 사람 네, 중.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 죽은 형의 이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형하고 또 태어난 날이 같아요. 3월 30일. 어, 생일마저 똑같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어릴 때 이렇게 놀다가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비석을 발견을 한 거예요, 노는데. 되게 충격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어릴 때 성격 형성에 있어서 좀 영향을 음,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적인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종교에. 네, 왜냐면 아버님이 네, 목사셨으니까 그런 것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그리고 그리스 신화 등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커서 이제 삼촌들이 화랑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들의 화랑이 여러 지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헤이그 네덜란드. 네덜란드 헤이그, 영국 런던, 파리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이때 뭐 잠깐 첫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한테 뭐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는 이런 일화도 있고 해요. 어, 네, 빈센트 반 고흐가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여자들과의 짝사랑이나 뭐 그런 사랑 같은 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빈센트 반 고흐한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버려졌다라는 그런 음, 것들이 빈센트 반 고흐한테 많은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1세 때 이제 파리에서 일을 하면서 이때 밀레 회고전을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밀레를 굉장히 좋아해요. 밀레는 이미 이 전 시대 사람인가요? 네, 전 시대인데 그렇게 멀진 아, 않은, 네, 약간의 선배 정도? 그래서 밀레 하면은 우리 그 연꽃? 만종, 아, 만, 예, 이렇게 만종 같은 그런 약간 목가적인 음, 분위기의 그림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가 밀레의 어, 그림을 많이 따라 그렸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를 잠깐, 네. 여기 이제 이삭 줍는 사람, 그쵸? 이삭 음. 줍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 그쵸? 이거는 그 무슨 낮잠? 음, 네, 고고고. 이건 또 이제 농부의 모습을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밀레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모사를 했던 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 회고전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이제 초등학교 보조 강사로 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빈센트 반 고흐는 좀 늦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그 30살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보조 강사고, 이 보조 강사를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대요. 그래가지고 교장이 이제 목사님이셔가지고 이 교장이 빈센트 반 고흐한테 좀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조 강사를 했네요. 그쵸. 근데 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 18살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부터 이미.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뭐 결혼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했을 때 이때면은 이미 한, 지금 뭐, 기준으로는 한 30? 30살 정도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런던에서 이렇게 강사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또 돌아와가지고 책방 일도 하면서 성경 공부에 또 매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중도 포기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목사는 안 되니까 전도사로 좀 탄광촌의 전도사로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곳에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간 탄광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광산의 그쵸. 마을이죠. 네, 광산의 마을이고 되게 그쵸. 탄광촌 광산의 마을인데요. 되게 오래 들어보는 단어가지고 탄광촌. 그쵸. 오랜만에 네. 듣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가난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이때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선교단체에서 생활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좀 사치스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되게 비루한 행색을 하고 같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런 생활들이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좋게 보였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좀 오버한다. 아. 약간 요런 식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헌신적인 가식이다. 가식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말끔히 입고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을 텐데 빈센트 반 고흐만 좀 유별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게는 안 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해고당하는 이유가 돼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해고가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이제 27살의 생활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목사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도사로 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좌절을 겪으면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네. 보통 화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네. 화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분은 30세 되기 전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네요. 화가가 되기 전에. 네, 그래서 방황과 모색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 밀레의 그림 회고전을 봤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자기가 이제 화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살 때 이제 파리에서 본 밀레의 회고전이 떠오르면서 화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8살. 네, 그때 이제 동생 테오 반 고흐예요. 네. 테오의 친동생. 네, 친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화숙생활과 미술학원을 등록해요. 이제 테오는 이제 화상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예,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이때 이제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29살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제 여자들을 짝사랑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이모부의 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당연히 집안의 반대도 있고 이 여자가 신랄하게 깝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의 그
그 상처를 받게 되죠. 이모의 딸이군요. 이모. 네, 이모부. 그냥 까인 것도 아니고 신랄하게 까였네요. 네, 신랄하게까요. 이게 어.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줄였어요. 어. 신랄하게라는 신랄하게. 단어로 까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톤 마우버라는 그 사촌의 남편의 화실로 가서 화가 그림을 배우게 돼요.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안톤 마우버의 그림을 보면은 요런 그림들이거든요. 약간 밀레 느낌도 나고 그쵸? 이 사람이 그 헤이그 인상파주의 느낌이 좀 있네요. 그거는 조금 아니.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인상파 느낌은 조금 덜한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아닌 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해야지. 네, 칼 같은 사람이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칼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약간 밀레를 좋아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밀레의 그림과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 네, 이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어느 비 오는 날에 한 여성이 다가와요. 이렇게 가는데 네. 그 여성은 이제 임신 중이었고 남자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5살 난 애기 여자애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죠.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그 여자를 빈센트 반 고흐가 굉장히 이제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밤을 지새우고 같이 살게 돼요. 네, 연민의 정을 자기도 많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쵸, 이 여자를 그쵸. 보고서 약간 그런 동병상련을 느낀 거구나. 그렇죠. 동병상련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테오가 돈을 보내주잖아요. 생활비를. 그렇죠, 동생이. 근데 한 명 1인분일 텐데 네. 이제 여자에다가 애도 있으니까 3인분이네.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가진 핑계를 대면서 이제 돈을 계속 좀 보내달라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 나 사실은 이래 저래 하다. 테오한테 얘기하는데 테오가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죠. 그쵸.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러니까. 예, 헤어져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와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 강단. 예, 절교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절연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여자한테 도시에서 이제 도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시골로 가자 우리 시골로 가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태호원한테는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받는다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거절을 한다는 게 나는 싫다 안 가겠다. 따라가기 싫다. 네.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런 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그런 의지 때문에 같이 살았던 거죠. 좀 그렇다. 네, 좀 그렇긴 한데. 뒤통수 때렸네. 그쵸. 통수. 네. 빈센트는 또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린 그림인데 이거 근데 네. 이 그림 이거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네. 요거 많이 이거 카우스 아세요? 카우스? 아니요, 몰라요. 카우스 모르세요? 네. 카우스라고 되게 그 눈에 X자 그려져 있는 알아요. 그 카우스가 만든 그런 조형물 중에 이게 있어요. 따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컨셉으로? 네, 컨셉 모티브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이게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할아버지의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카우스에 그게 있는데 그 동그라미에 X 표시 2개 있고 그 사람 있는 거. 근데 눈이 X로 되어 네,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화면 넣어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때 이제 요런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왼쪽 거는 뭐고 오른쪽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요건 이거 잠깐. 요거는 이제 먼저 그렸었던 거고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린 거예요. 제세까지. 네, 다시 그린 겁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요런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전도사도 까이고
여자한테 시련을 받고 음. 이제 지친 빈센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31살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이때 뒤뜰에 있는 세탁 건물을 화실로 개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화해 무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좀 싸운 건가요? 아 그때도 그렇고 이제 뭐 이모 아, 딸 뭐 사랑하고 네. 뭐 사랑 고백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네.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좀 멀어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렇 이때는 약간의 화해 무드로 들어가죠. 음, 그래서 이제 뉘넌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뉘넌에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데 요런 이제 뉘넌에 있는 오래된 교회 탑 요거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요 교회가 그대로 아, 보이는 거. 그러네요. 예. 네. 이때 당시 이제 그린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 느낌이 아까 그 안톤 마우버 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되게 유사하네요. 예, 뮤사하죠. 네.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별이 빛나는 밤 이런 느낌의 그림은 이제 나중에 나오고 초기에는 그런 선생님 안톤 선생님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여자 얘기를 하면은 이때 또 마르옷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빈센트랑 이제 또 사랑을 빠지는데 가족이 또 빈센트가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걸 반대를 해요. 네. 그러면서 또 잘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뭐 있습니다. 짧게. 시련의 연속이네요. 네, 실은 이 사람은 참 여자들과 관계가 좋지는 음, 않았어요. 그리고 32살에 이제 화실이 좀 작아가지고 따로 나와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때 이제 음, 당시에 그린 그림인데 이제 약간 밀레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농부의 얼굴. 그 음, 뭔가 삶의 고단함이 그러네요. 묻어나는 이런 음, 그림들이나 아까 만톤 마우버의 그런 풍경화 같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가 그림이 특징이 이 스케치를 하긴 하는데 이런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음, 따로 하고 음. 캔버스에는 별도의 스케치를 하진 않았대요. 어,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다른 데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바로 이제 바로 그리고 물감으로 예, 이렇게 칠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조금 어둡네요. 네. 좀 어둡네요. 그때 그 고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리고 아마 제가 책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이 앞에는 좀 밝잖아요. 아, 요거는. 잘 찍었네.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구한 거고, 이거는 차이가 책에 확연히 나네. 네, 폰카로 찍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감자 먹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어, 요거 보신 적 아, 있어요? 본 적 있죠. 그쵸? 네,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초기 이제 빈센트 van 고흐 그림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제 판화로 만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었대. 그 헤이그에서 같이 학원 다니던 친구한테 보냈는데 음, 친구가 이제 인체의 비례가 이상하고 음, 좀 아무튼 그림이 별로다. 음, 현실감도 떨어진다. 음, 이렇게 약간 혹평을 했었는데 음. 빈센트는 이 보면 이 인체의 비율이라는 게 이 팔이 굉장히 길어요. 이 할아버지. 그쵸?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손이 좀 크다 그래야 되나? 손이 좀 팔이 좀 크고 길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러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농부들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게 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좀 그렸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그 그림은 어쨌든 사진이 아니니까 대상의 그런 내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데 음, 표현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게 가족이거든요. 한 가족.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 아까 마르온 나왔었잖아요. 그 잠깐 안 나왔네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처음 음, 듣는데. 그렇구나. 마르옷이 그 잠깐 이제 음. 서로 좋아했던 아, 네, 아, 그 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어.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린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약간 이제 빈센트가 방황하면서부터 본격 화가가 되기까지. 네 그때의 시절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로 넘어가요. 파리 그때 당시에 미술의 중심지는 파리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파리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2부에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